사업개요가 부산 동구의 자천동 646-4번지에 오피스텔 269호실입니다. 최초로는 272호실인데 3개가 빠졌네요. 준공이 2023년도 3월이고요. 감정 금액이 425억입니다. 분양가 기준으로 볼 때는 600억이고요. 감정 금액이 425억. 조금 좀 낮췄죠. 그리고 이거 지금 요걸 얼마에 사가냐면 210억에 사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은 고려저축은행 외에 몇 개가 있습니다. 요 채권 금액이 약 300억 됩니다. 채권 원금이 300억, 약 300억이에요. 그 이자가 한 50억 붙었습니다. 이자 조금보다 한 30억 정도 붙었습니다. 15% 정도, 15억. 그 전체 총 채권이 얼마냐면 345억이잖아요. 하나 45억인데 이 채권을 이것도 220억에서 가져가라 이게. 지금 최저가가 지금 200억. 숫자를 한번 봐보세요. 분양가 600억, 감정가 425억, 최저가가 210억 갖다 드렸고 채권 원금이 300억, 이자가 45억이 붙어서 총 채권은 345억이다. 그러나 채권 매입액이 220억이다. 채권 매입가. 그러니까 345억짜리를 220억에 가져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채권 차익만 하더라도 125억이 차익이 됐어. 그리고 요 매각 방법은 신탁이 됐습니다. 신탁도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신탁입니다. 그러니까 담보신탁이라서 이 채권은 신탁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다라고 해서 신탁을 해서 자 소유권을 신탁사에다 맡겼죠. 뭘 목적으로?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그러면 그 채권을 뭘로 담보되냐면은 우선 수익권으로 담보됩니다. 채권 신탁자산의 우선 수익권. 그것도 1순위 우선 수익권이에요. 신탁법에 나와 있는 수익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목적물, 담보물을 매각했을 때 매각 대금에서 환가했어요. 환가 처분했을 때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배당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선 수익이 됩니다. 그 수익도 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우선 순위가 있었습니다. 우선 순위가 있어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나옵니다. 그러니까 2순위, 3순위도 나올 수도 있고요. 4순위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순위가 없어. 그럼 그냥 일반 수익권이에요. 그러면 자, 요걸 만약에 요 부동산을 팔았어. 처음 냈어. 만약에 300억에 처분했어. 300억에 팔았다고 한다면은 이 채권이 얼마입니까? 345억이잖아요. 1순위가 345억 다 가져가 버리면 2번, 3번, 4번 가져갈 몫이 없잖아요. 수익권도 제로잖아요. 이것도 제로잖아요. 그래서 수익권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수익권은 매각에서 환가 처분했을 때, 담보물을 처분했을 때 배당할 몫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제로가 됐어요. 그럼 가치가 있어 없어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수익권은 가치가 제로. 이 수익권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1순위 수익권에 해당한다면 345억이고 채권 345억이고 그럼 이거 만약에 300억에 팔렸어도 근데 이 말이 뭐냐면 345억까지는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먼저 다른 수익보다 먼저. 그래서 비싸게 팔리면 만약에 400억에 팔렸으면 345억 다 받는 거예요. 345억 다 받는 겁니다. 만약에 200억에 팔렸어요. 200억에 팔렸으면 내가 220억에 채권을 사가지고 200억에 팔렸으면 20억 손해봐서 가잖아요.
20억 손해가 아니고 그렇죠. 20억 손해 발생하죠. 이렇게 해서 손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싸게 팔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의 문제는 그 담보물의 부동산이 환가 처분했을 때, 환가를 했을 때 그 채권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가액이 돼, 매각이 된다는 그 확신이 서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채권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손실 발생하는 거죠. 손실이 실제 생겨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재수가 없으면 손실 생겨버립니다. 안 팔립니다. 이게 만약에 220억인데 210억인데 더 떨어졌어. 예? 160억이 만약에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160억에 팔렸다고 한다면은 220억에 사가지고 160억밖에 회수를 못해. 그럼 약 60억 손해를 보잖아요. 이렇게 손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우선 수익권에 대한 문제가 1순위가 있다는 사실. 요 채권을 이제 양수를 하는 겁니다. 요 채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얼마에? 220억에. 채권이 얼마짜리인데? 445억짜리. 담보물 감정은 425억. 그럼 최저가가 지금 210억까지 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매각이.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수익권을 양수를 해요. 자, 채권자가 누굽니까? 고려주입니다. 이걸 양수를 합니다. 양수인의 자격은, 금융채권의 양수인의 자격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있는 게 아니고 그 양수인의 자격은 금관원에 등록되어 있는 AMC 회사, 즉 대부회사라든지 특별히 AMC 회사들이 양수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대부회사다. 양수를. 그래서 채권 양수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양수합니다. 계약금 10%. 만 220억이니까 22억이 필요하죠. 중도금 없습니다. 그냥 잔금이에요. 잔금인데 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자. 이 채권을 담보로 제공해서 우리가 220억이라고 하는 요 채권 매수할 때 액면가가 345억이잖아요. 이 345억의 채권을 담보로 제공을 합니다. 그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대출 비율이 나와요. 채권의 담보 비율이 70%일 때 70%이기도 하고 80이기도 하고 90이기도 하고 95도 되기도 하고. 옛날 과거에는요. 계약금 5%만 내면 95% 대출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채무자가 개인이면 채무자 개인에 대한 그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70%만 대매줘라. 이게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그 법인이면 얼마냐? 법인일 때는 그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 대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90%까지 가능해요. 만약에 우리가 무리해서라도 잔금 90%, 여기에 22억을 계약금 넣고 잔금을 갖다가 만약에 196억을 대출받는다. 이때 대출할 때 담보가 뭐냐면 부동산이 아니에요. 담보는 부동산이 아니고 뭐예요? 또 채권입니다. 채권을 담보로 돈을 꿔준다니까. 은행에서 채권을 담보로. 채권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습니다. 그러면 채권 담보를 만약에 196억을 대출 받아서 그럼 잔금 치렀죠. 어디로? 여기로 가죠. 저축은행으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수익권이 누구한테? 예, 대부업자로 수익권이 양도가 되는 거예요. 채권과 더불어서 수익권이 대부업자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채권을 담보로 해서 채권을 담보로 해서 대출한다라고 할 때 그럼 그 담보 방식은 뭐냐? 담보 방식은 여기서의 담보는 여기 저축은행에서 돈 꿔줄 때는 우선 수익권이라고 하는 그 담보권을 가지고 돈을 꿔줬습니다. 은행에서. 그 수익권자가 됐잖아요. 이 수익권을 확보함으로 해서 돈을 꿔줬어. 그리고 그 재산은 손 못 대게 딱 신탁으로 방어막을 쳐놨습니다. 그런데 요 채권을 담보로 해서 그러면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냥 담보가 될 것이냐?
채권이 이것인데. 그래서 요 채권에다가 질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질권, 권리질권. 권리질권을 설정을 해요. 권리질권을 설정해버리면 처분이 제한돼 버리잖아요. 처분 제한돼 버려요. 오히려 질권자가 요 우선 수익권자가 받을 몫에서 먼저 배당을 받는 권리가 발생해요. 질권자가. 이게 질권입니다. 우선 변제 효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 수익권이 만약에 220억짜리에 매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전체 채권이 345억이잖아요. 그 만약에 그래서 내가 요 부동산 처음 내가지고 300억에 팔렸다고 가정해보고 300억을 채권 회수를 했어. 그럼 이때 누가 먼저 배당 받느냐? 요 채권자가 먼저 배당 받아갑니다. 얼마만큼? 또 196억만큼 먼저 배당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권은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그 권리에 근거해서 담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담보로 잔금을 대출받아서 잔금 치렀죠. 잔금 치르게 되면 그 채권이 넘어왔죠. 누구한테? 양수인에게 넘어왔죠. 매수인한테. 이렇게 해서 이제 채권 양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팔았죠. 다 팔아가지고 300억에 이걸 팔았다라고 한다면 분양했다라고 한다면 그 수익 차익이 얼마입니까? 220억이 사가지고 300억이니까 80억이 수익이 남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시공하지 않더라도 시행하지 않더라도 이미 완성된 집을 채권만 사가지고 그대로 수익을 챙겨먹는 이런 방식이에요. 만약에 부동산 210억을 부동산을 샀다고 가정해보면 부동산을 사가지고 만약에 이걸 300억에 팔았어요. 210억에 샀다고 가정해보자. 최저가 210억에 사가지고 300억에 팔았을 때 얼마 남습니까? 90억 남았잖아요. 90억 남았지만 세금 얼마 내고 45억 세금 반등해야 됩니다. 45억. 그 대신 채권을 매수하게 되면 80억. 그래서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는 것보다는 플러스 우회적으로 만약에 채권을 매수해서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과정에서 그러면 자금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금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투자금 보호라든지 자금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이에요.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채권 양도를 했을 때 채권 양도 계약만 해가지고 뚝딱 하면 되겠느냐? 이것도 이제 실무적으로 양도 계약을 하게 되면 양도 통지를 해야 된다. 통지는 누가 해야 되느냐? 그리고 통지했어. 그러고 나서 그러면 등기도 해야 되냐? 등기도 해야죠.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신탁 등기 원부에다가 표시를 하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디테일한 문제들이고 또 나가서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자기 자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 자금의 보호 방법으로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방법 디테일한 방법도 있고 수없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시간에는 서당에 나와 있는 조그만 그 소규모의 담주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오늘 또 큰 거지만 요즘에 그 자천동에 거기에 그 해수부가 와가지고 주택이 좀 필요하다고 잠깐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부산도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 이 부산의 그 방향이 또 여러 가지 그 항만 시설에 대한 발달과 또 항만 산업에 대한 발달을 하게 되면 부산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 국가 정책의 문제입니다. 정책의 방향만 돌리게 되면 부산도 어느 정도 그 아름다운 수려한 그 해변을 끼고 있는 그 부산 도시가 또 살아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은 피폐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변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마치 그냥 그 은행에 있는 친구 하나가 이런 물건을 팔아왔어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갖고